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이제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거든요. 조금 거래되면은 뭐 한두 건이 어떻게 거래되나 보다. 그 뭐 자전거래 때문에 그러나 보다. 또는 뭐 분야의 담합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대폭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폭 거래가 돼 있는데 세일 기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무주택자나 좀 실수요자는 조금 추격 매수하기가 좀 이제 겁나는 시점에 이제 들어온 거죠. 네. 예.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호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실전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아기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세대 부동산 투자자 이렇게 뭐 그렇죠. 한간에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나요? 투자한 것이 한 거는 제가 20대부터 한 거니까. 20대부터요? 예, 예. 1980년대부터 투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변동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시장을 예, 지켜봐 과거 오신 정권이 거잖아요.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네. 몸소 이제 좀 저걸 했죠. 자, 그럼 일단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기곰님이 보시기엔 지금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 KB국민은행에서 나온 지수를 먼저 갖고 이제 통계를 갖고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KB국민은행 데이터를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데 KB국민은행 전국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매주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올랐느냐를 갖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0 이상이면은 이제 집값이 올랐다는 뜻이고 0 이하면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는 뜻인데요. 2023년은 근데 사실 보면 하락이었어요. 하락이었다가 이제 작년 3, 4분기 정도에 반등을 하다가 약간 이제 침체기를 거뒀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2, 4분기부터 막 이제 하락세하고 상승세하고 막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3, 4분기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표가 미미해요.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기준으로서 전국이 0.02% 올랐다는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많이 오른다 하게 되면 0.1% 오르면 많이 오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한 주에 0.1% 오르게 되면은 1년은 52주지만 이제 KB국민은행은 50주 거를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설날하고 추석 빼고 그러면 1년에 한 5%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꽤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0.1% 수준은 아니고 0.02%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오르지만 지방은 아직도 떨어진 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는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KB국민은행에서 이제 만든 지표를 갖다 제가 예쁘게 정리한 건데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주간 상승률이고요. 요거는 이제 빨간색 그 밑에는 월간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언제냐면은 이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일인 2017년 5월을 100으로 본 거예요. 그때 100이었는데 2022년 7월에는 이게 138.4까지 가요. 그러니까 5년 만에 38%가 그렇죠. 38.4%에 뛰었죠. 그게 이제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얼마가 되냐면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2.7이에요.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일 때 산 사람은 이제 22.7%의 상승은 거둘 수가 있었죠. 근데 보시면은 202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쭉 빠지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냥 지리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리하게 그냥 찔끔찔끔 빠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아파트고요. 선도 아파트라 해가지고 시가총액 52 상위 50을 갖다 이제 따로 이제 통계를 내는데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똑같이 100에서 출발하더라도요. 2022년 7월에는 2배가 더 오른 거예요. 20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하락을 하는데 2023년 4월까지 하락해가지고 180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엄청나게 또 반등을 한 거예요. 180에서 196.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게 지난 1년간 집값 안 오르지 않았냐라는 거는 지방을 포함해가지고 약간 일반적인 아파트, 그러니까 약간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고 입지가 좋은 데는 벌써 1년 전부터 상승이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선도 아파트 50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주로 이제 서울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졌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 전국 단위로서는 이제 0.2%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0.02%.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11배가 더 큰 0.222%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간 상승률이 0.1% 이상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0.22% 꾸준히 오르면은 1년 후에는 11%가 11% 오른다는 거니까 엄청난 폭등인 거죠. 그래서 서울의 분위기하고 지방의 분위기하고 조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오르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동네만 안 오르는 거고요. 또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막 그래서 약간 이제 양극화되는 이제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이제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거든요. 조금 거래되면은 뭐 한두 건이 어떻게 거래되나 보다. 그 뭐 자전거래 때문에 그러나 보다. 또는 뭐 분녀의 담합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대폭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폭 거래가 돼 있는데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새로 작성해 왔는데 2020년 8월부터 왜 그때부터 그렸냐면은 2020년 7월에 취득세가 인상이 됩니다. 그 얘기 무슨 냐면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참여 못하게 할 정도로 취득세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거를 사게 되면은 12.4%, 국민주택 규모 초과 대형주택을 사게 되면은 13.4%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의 평균적인 그 아파트가 12억이 넘는데 계산하기 좋게 이제 10억짜리를 산다 하게 되면은 취득세로만 지금 현재 1억 이상 간다 그죠. 1억 2,400만 원 또는 1억 3,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내자마자 손해잖아요. 세금을 그만큼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은 거의 시장에 참여를 못하고 지금은 1주택자들이 하는데 현재 그 2020년 8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어디냐면은 2020년 12월 달이에요. 그 7,745채가 이제 거래됐고요. 두 번째로 거래 많이 된 게 6월 달 7,450건이 거래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난달 7월 달은 어떻게 되냐? 7월 달 거는 이제 신고 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20일 정도 남았죠. 근데 오늘 신고분까지가 이제 6,912채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직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6월 거래량을 넘어서겠네요. 한참 넘어서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한 9천 건에서 10,000건 사이가 될 거로 저는 보여요. 그렇게 10,000건이 이게 빨리 많이 되면은 이제 10,000건이 넘을 수도 있는데 9천 건에서 10,000건 사이가 돼가지고 2020년 8월 이후에는 이제 최대치를 기록할 거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래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니까 뭔가 진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현 정부가 대출 규제를 너무 쉽게 해줘가지고 그 투기를 부추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좀 거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이제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건이 뭐냐면은 집을 9억 이하짜리를 사야 되는데 지금 서울은 평균 거래가가 12억이 넘거든요. 12억이 넘는 거니까 이분들이 그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도 9억 이하짜리가 있겠죠. 그런 거래도 있겠지만 이 거래의 대다수는 12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1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 12억 4천짜리 사가지고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래는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까 다주택자가 지금 취득세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무주택자나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의 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향후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실수요를 사실 보면 어디까지를 이제 실수요로 봐야 되는가, 들어가서 직접 사는 사람은 실수요라 그럴 것인가, 아니면 무주택자가 지금은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전세 끼고 사놓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전세를 내보내고 들어갈 것까지 실수요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다르지만 지금 했던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이제 사는 걸 많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지방에서 거주하시면서, 지방은 집값이 요새 거의 안 오르잖아요. 오히려 이제 떨어진 데가 많으니까 차라리 여유자금 갖고 서울에 사놓자라는 분도 꽤 있거든요. 지방에 사시는 여력 있는 분들의 서울 갭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꽤 지금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투기로 볼 건지 아니면 실수로 볼 건지는 이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겠지만은 그런 수요도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의 흐름들은 향후 계속이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2년간 이제 거래가 굉장히 억눌렀고 시세도 사실 보면 억눌렀는데, 이제 하락의 원인으로 잡힌 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 팔고 나갈 것이다. 또는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퍼져나가니까 시장에 과잉 반응한 거거든요. 왜 과잉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리는 기준금리가 낮습니다. 우리는 3.5%고요. 미국은 5.5%예요.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금리가 오르지 않은 것도 우리가 먼저 금리를 동결을 했고 미국 금리 동결한 건 딱 1년 됐어요. 2023년 7월까지 올리다가 7월부터 미국은 동결했고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이미 1월부터 동결을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또 오르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제 네, 아직도 오르고 최고치죠? 있습니다. 네. 네, 아직도 보면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우리는 사실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거지만 금리 인상에 과도하게 사람들이 반응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의 제목들은 지금 세일 기간이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특히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세일 기간이 끝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하반기부터 너무 올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좀 실수요자는 조금 추격 매수하기가 좀 이제 겁나는 시점에 이제 들어온 거죠. 네. 이 서울은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지방 시장은 지금 아파트가 여전히 내려가는 지역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과 지방의 이런 양극화에 대한 배경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현재 그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승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뭐가 풀렸는데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가장 큰 게 취득세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 다주택자가 이제 못 사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우리가 지방하고 수도권 이제 두 개로 나누면은 뭐 지방도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이제 딱 두 개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수도권하고 지방만 나누면은 지방은 2016년 12월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수도권은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야말로 이제 지방 소멸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계속 준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실수요자가 줄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지방 분들은 아이를 안 낳고 수도권은 애들 아이를 막 낳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전을 하는데 갓난아기가 이사 오겠어요? 아니면 노인분이 이사 오겠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온다고요. 왜? 일자리를 찾아서 양질의 일자리나 학업이나 또는 취업의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요. 온다는 거죠. 주택 수요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주택 수요가 움직이는데 지방은 주택 수요가 그런 이유로 자꾸만 줄어들고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지방에서 상경에서 투자한 사람들이요. 다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 애가 지금 무슨 대학에 다니는데 얘 졸업하면은 얘는 서울에서 살게 할 건데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았어.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당신은 주민등록이 지방이니까 절대 수도권 근처에서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 실수요자고 미래에서 투자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계속 지금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지방 집값하고 이제 수도권 집값하고 이렇게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구조가.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갭이 점점점 벌어지다가 어느 임계점에 딱 달았으면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죠. 이게 싸다는 거를. 이게 너무 싸다. 야, 이거 너무 싼데 이걸 사가지고 지금 이건데 보면 아무리 뭐 인구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너무 싸다 이제 이 싼 거니까 내가 사야지 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살 때 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투자자잖아요. 근데 투자를 지금 발을 묶어놨잖아요. 손을 묶어놨잖아요. 취득세 사게 되면은 왕창 뭐 중과할 거야라고 이제 그걸 한 거니까 현재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양극화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는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지역에 뭐 사게 되면은 뭘 해주고 그러는데 1주택자는 그렇게 작은 여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보면 수도권 내에서도 좋은데 수도권에서 더 큰 거를 이렇게 갈아타게 하기에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데 누가 여유자금 갖고 지방권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다주택자 그 규제 정책이 현 정권에서도 아이러니하게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뭐 지방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보면 약간 정책적 배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 주택수 뭐 그걸 할 때는 지방은 예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만 이제 규제를 하고 지방은 이제 풀어준다든가,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어도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당장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로서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나 특히 이제 정부 행정부 큰 의미로서는 정부지만 행정부로서 할 때는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도 행정부에서 내리겠다 그러는데 이제 국회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정치권들이 조금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역 양극화를 넘어서 예. 또 요즘 나오는 현상이 아파트와 또 비아파트 간의 이런 양극화가 또 예, 계속 예. 진행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삼중 양극화 시대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 지금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면은 맞는 거죠. 그게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와가지고 그게 이제 미래까지 이제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하고 수도권 양극화는 뭐 옛날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다주택자에서 규제가 들어오면 언제나 이렇게 양극화되다가 그게 좀 풀리면 좀 이렇게 완화되고 그게 계속 반복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나 그런데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가 지금 안 오르는 이유는 전세 사기가 이제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한 2, 3년부터 전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시장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굉장히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높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빌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나 한 2천만 원만 갖고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은 돈 갖고 해서 1억 갖고 막 10채를 사느니 뭐 2억 갖고 20채를 사느니 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가 이제 급격히 인상되면서 집값이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파트만 떨어진 게 빌라도 떨어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2억에 집을 사가지고 1억 9천에 전세를 끼고 2억에 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1,000만 원만 갖고 산 거죠. 그 사람은 1억 9천을 그 사람 세입자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전세가 껴있는 걸 이제 산 거죠. 그 사람은 그리고 돈도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1억 9천 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2억에서 1억 8천으로. 그러니까 10%가 떨어진 거죠. 전세는 1억 9천인데 집은 1억 8천이에요. 그러면 세입자는 불안하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억 9천이 없죠.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내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빌라 사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빌라 사기, 이제 전세 사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한두 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거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보면은 빌라에 전세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전세 살려는 없고 나는 빌라에서 살려면 월세 살겠어. 그러니까 빌라에 전세 살 사람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난 빌라에서 계속 살려면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살겠어. 또는 나는 전세로 살고 싶어라면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원화되는 거죠. 그냥 빌라는 월세만 남아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집값은 이제 아까 2억에서 1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세를 눌러 했더니만 뭐 월세밖에 안 들어온대. 보증금 한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요 정도만 들어온대요. 그러면 보증금 3천만 원이고 집값은 1억 8천인데 내가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지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돈이면 아파트 사지 내가 왜 빌라를 사? 그래서 빌라를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빌라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 빌라 투자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면 빌라 짓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빌라 짓는 사람은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팔아야 되는 거지 자기가 들어갈 집 짓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착공량이 굉장히 줄었고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굉장히 줄었거든요. 아파트도 줄었지만 빌라는 그보다 훨씬 많이 줄었어요. 훨씬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빌라를 거의 못 짓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왜 아까 보면은 이제 양극화는 사실 이제 심각한데 왜 더 심각하냐면은 그동안에 현 정부를 포함해서 과거의 정부들이 모두 일종의 이제 치트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집값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 하고 숨겨놨던 키가 바로 빌라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데 공급 부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전세 시장이 움직입니다. 전세가가 막 올라요. 전세가가 막 올라고 여기서 이제 아우성이 막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옛날 정부, 지금 현 정부가 아니라 옛날 정부들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를 규제를 쓱 푸는 거예요. 빌라 쓱 하고 빌라 빚는 사람한테 뭐 자금 싸게 이제 융자를 해주고 규제를 탁 풀고 그걸 노리고 이제 빌라 하는 사람들이 막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내가 착공한 다음에 완공까지는 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아파트 갖고는 솔루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를 아닙니다. 그러는데 3년 후에 내가 해결하겠어. 그러면은 모두 다 욕을 하죠. 근데 빌라는 6개월 안에 다 지어가지고 입주까지 하셨기 때문에 심리적 싸움으로 그러니까 막 지금 전세 안 부족해요. 이건 일부에서 하는 얘기 이렇게 막 립 서비스를 막 하면서 한쪽에서 빌라를 풀게 되면은 나중에 6개월 되면 또 공급이 되니까
거의 그때 가면 이제 전세란이 또 저기 완화되니까 거봐 이거 저기 앞에서 한 거 너무 과장돼서 얘기한 거야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정부가 갖고 있던 치트키였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빌라를 짓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전세 사기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전세 사기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지금 현재 빌라를 지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세란이라던가 저기 공급 대란이 나왔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해법은 없어졌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공급 부족의 시대가 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갖다가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은 없어요. 예. 결국엔 뭐 빌라의 월세화가 투자자의 실질 투자 금액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비아파트의 어떤 기피 현상이 더 깊어진다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비아파트에 주로 이제 거주하시는 우리 서민들의 피해가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공공 임대로 많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양면의 칼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임대를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금을 투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LH공사의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기업의 빚이 그러니까 부채가 그 몇백조가 된다는 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빚이 많은데 거기다가 추가로 계속 빚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공임대라든가 공공재가 들어간 거에는 반드시 세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만큼 우리 이제 세금은 더 부담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아까 빌라 그러니까 전세 사기 문제는 조금 공공이 많이 개입하면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 국가가 개인한테 전세금을 뗄 저거는 없잖아요. 그거만 보면 그러니까 주택 그 빌라 문제만 딱 보면은 공공이 개입해서 거기다가 그 공공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빌라를 막 사가지고 서민들한테 싸게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월세를 주거나 그게 해법일 수가 있는데 크게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 재정을 악화시키고 우리의 세금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이런 빌라에 투자할 적기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문가분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런 거죠? 빌라를 지어가지고 LH 공사도 정부의 산하기관이니까 정부에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호재죠. 건설임대 입장에서는 대단한 호재죠. 야 이거 정말 이거 싸게 져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눈먼 돈을 내가 쉽게 저기 할 수 있구나라고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네. 그걸 따라서 하기에는 이건 쉽지가 않고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실무 부분은 어떤 일반인들한테 집이 없는 무주택자 포함해가지고요. 거기서 당신은 어디 살고 싶어? 그래서 1번 빌라, 2번 아파트, 3번 고시원, 4번 캠핑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몇 번이 무조건 아파트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당장 아파트를 안 들어가는 거지 돈만 있으면 아파트를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빌라는 뭐냐, 뭐 어떻게 그 비유해야 되냐면 아파트가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냥 빌라를 하는 거예요. 또 속에 보면 빌라 보면 인테리어가 거의 아파트처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싼 솔루션이 된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빌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빌라 자체를 사고 싶어 하진 않아요. 거기서 거주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빌라는 임대용이지 자기가 실소유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붙은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서로 소유를 하려고 그러면 빌라를 소유하려고 그러면 이게 높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빌라에서 거주 안 하겠어 그러면 이게 낮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없으니까 당장 싼 주거 수단으로 빌라를 선택하는 거니까 거주는 하되 소유는 안 하겠다니까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빌라 사시면 좀 곤란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 빌라 사겠어 이러면 이제 좋은 투자가 되는 거지만 앞으로도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빌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요자라 가지고 나는 집값 오르든 말든 그냥 나는 내 보금자리 하나 갖고 있어 가지고 나 평생 이사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정부 치고 살 만한 주거 수단이 필요해라고 하게 되면은 싸니까 사세요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집에 대한 그 생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거기서 보면 집값보다 싸게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집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겉으로 표현하든 안 표현하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그런 거에 초연했어. 나는 뭐 집값 오르던 말던 나하고 다른 세계라고 하면은 전수 살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의 일정 수요는 있어요. 아파트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안 되거든요. 60%대인데,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이제 빌라나 이제 다른 거 갖고 그 수요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 수요는 그게 될지 모르더라도 매매로서는 투자 상품으로서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제 가까운 지인이 산다 그러면 저는 말리겠어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면 항상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집 살 타이밍인가요? 아, 지금이. 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다 아니면은 나는 이제 갈아타기 할 1주택자다 그러면은 그럼 실수요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 산다라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가 올라요?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아직은 덜 오른 데는 찬스가 지금도 있거든요. 많이 안 오른 데가 꽤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